자, 이제 페이지 34페이지 용도지역 지구지에 한번 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아까 여기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자, 이용에 관한 법령은 이렇게 12문제가 나오는데 이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로 나눠진다 이거죠. 자, 그럼 이 계획 파트에서 내가 자료를 선생님한테 줬는데 대한민국의 이 국토를 가지고 여기서 국토 전반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이 우리는 무슨 계획이냐? 국가계획입니다. 자, 국가계획이 있고, 자, 그 밑에, 자, 여기 서울시하고 그 옆에 성남시, 시도. 성남시는 경기도잖아요. 둘 이상의 시도를 요렇게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요렇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하죠. 그럼 지정된 광역계획권 안에 수립되는 도시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인데 범위가 넓으니까 광자를 붙여서 넓을 광자, 광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이제는 여기 시와 여기 군이 있어요. 시와 군 단일지역 요거를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때 도시군을 시와 군 이거죠. 그럼 도시군을 우리가 6인지역이라고 합니다. 특광, 특시 하고 군을 우리가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시 서울이죠. 광역시 6군데 있죠.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말해요.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시 요까지를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군을 합쳐서 우리가 요거를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무슨 군? 자, 그럼 도시군을 우리가 이름하여 풀면은 특광, 특특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특광, 특특시군 시작. 특광, 특특시군 이거를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은 둘로 나눠지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와 기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을 하죠. 그럼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장은 17개 부처의 장관을 말합니다.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이거는 국가의 정책 방향, 국가의 방향을 잡는 거니까 컨셉, 방향은 직접 구속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없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방향을 잡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이게 지정이 돼야 돼.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역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특특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것도 방향 설정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있죠. 그것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인천공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자, 그럼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그 계획이 국가계획이죠. 누가 수립했냐? 문화체육부 장관. 그렇잖아요. 지금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인가 그렇죠. 문화체육부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그거를 계획을 수립한 것이 국가계획이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선수가 내려서
서울시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거쳐서 평창까지 선수를 우송을 해야 됩니다. 수송을 해야 되죠.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로망으로는 1시간 만에 선수를 수송을 못해요. 그래서 KTX를 새로 개설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제2영동고속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운전을 해가지고 내년 3월 달부터 정식 오픈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몇 개입니까?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니까 몇 개 이상의 시도를 거친 거 맞잖아요. 광역계획권이죠. 거기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시와 군 이거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이렇게 거쳐진 거죠. 그래서 국가 전체에 관한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잡는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시군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시군의 구체적인 집행계획 이거를 다 정한 계획이 우리 국토계획법의 4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4가지 계획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의의와 성질을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군이 아까 특광, 특특시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특광, 특특, 시군의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과 정비와 보전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자, 토지 이용에서부터 교통, 산업, 후생, 안보 등에 관한 토지 이용에서부터 교통, 산업, 후생, 안보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다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우리는 여기서 지구, 기사, 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 기사지. 그럼 이 지구, 기사지가 뭐냐? 용도 지역하고 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의 설치와 정비와 개량에 관한 게 이거 하나도 여러분들 적을 필요 없어요. 이미 책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게 되면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거기 딱 나와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제 도시 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자, 이것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그럼 또 이거를 선생님이 왜 도시군 관리계획에 머리글자를 이렇게 땄을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번 해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 요거를 우리가 관할 구역이다라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유긴지역이다라고도 합니다. 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니까 6명이잖아. 유긴, 그 6명이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유긴지역이다. 이렇게 다 같이 특광, 특특, 시군, 시작. 특광, 특특, 시군. 그 유긴지역 또는 관할구역이죠. 그럼 이 유긴지역, 관할구역의 개발과 정비와 보전 요 세 단어를 우리가 관리라고 하잖아. 관리.
그래서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 6인 지역의 관리가 개발과 정비와 보존이니까 관리를 위한 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어려워도 수수께끼 여러분 어렵죠. 잘 못 맞추잖아. 근데 수수께끼 풀고 나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결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과목이 공법인데 우선 접근하기가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에요. 민법은 접근하기는 조금 쉽게 느껴지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과목이 민법이고 공법은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과목이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에서부터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이 5가지 지구, 기사, 지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붙여서 노래할 때는 특광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지구, 기사, 지에 관한 계획,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럼 왜 선생님은 여기 지구, 기사지라는 말을 붙였을 거야? 지구도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그 지구를 지키는 기사가 누굴까? 부동산. 지구를 지키는 기사는 공인중개사 여러분이다. 나는 그런 뜻에서 지구기사지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한 지구기사지에 관한 계획. 이것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서 정리한 것이 계획 파트 다예요. 요것을 다 풀어서 정리한 것이 계획 파트 전부 다라니까. 시험 문제 6문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의 절차가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거를 5가지를 결정할 때는 자, 입안 절차하고 결정 절차를 거친다 이거죠. 자, 그럼 입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치는 과정이 기초조사 거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거치고 그 다음에 주민을 대표로 하는 시구의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방의회라고 하죠. 무슨 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죠. 그래서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안은 누가 하느냐? 입안은 계획을, 안건을 수립한다, 세운다 이 말이잖아, 입안.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입안을 위한 단계죠. 그럼 요거를 이제 세로로 조금 옮기면은 요걸 요렇게 보면 돼. 요 조금 요로 옮겨서 이렇게 옮기면은 자,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무슨 계획을 할 때는 먼저 입안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 입안 단계. 자, 한마디로 입안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리는 단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계획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돼요. 자, 입안 단계에서 보는 것이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세 번째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입안을 합니다. 요게 입안을 위한 단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입안을 해서 이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안을 해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리는 단계죠. 알리는 거를 송부해서 그 다음에 열람을 시키죠. 열람은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여주는 것. 자,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계획은 이렇게 무슨 단계? 입안 단계와 결정 단계와 무슨 단계? 알리는 단계를 거쳐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고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입안권자가 누구이냐? 입안권자. 자, 입안권자는 8인입니다. 8명. 그 8인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은 입안권자는 6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되겠죠. 6명이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말하니까 8명이지. 8명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안을 세우는 입안자다 이 말이에요. 입안자. 그럼 입안을 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권자가 결정합니다. 그럼 결정권자는 누구이냐? 결정권자.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그리고 시장과 군수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풀어보면 이게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여기 시도지사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5명이에요. 그 다음에 대도시. 자, 이 대도시는 뭐냐?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도시, 즉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일반 도시인데 일반 도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구청이 구가 있는 도시, 이거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도시는 솔직히 말해서 수원 때문에 만든 수원시. 수원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광역도시계획의 조건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면 광역시가 돼요. 그런데 수원시는 일반시예요. 그것도 수원시는 권선구, 무슨 구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가 있고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시에 시장이 일일이 무슨 결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짜증나지. 그래서 투덜투덜 대니까 국가에서 당신 같은 도시를 대도시라 해줄게. 웬만한 사항은 너가 스스로 결정해. 이렇게 해서 붙여진 권력이, 행정권력이 대도시야.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서울 쪽에 저 위에 가장 꼭대기 북한 쪽 붙어 있는 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잖아. 일산구, 덕양구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50만 넘어. 그 다음에 인천 쪽으로 오면 자,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그렇죠. 안양시. 네? 부천시 있잖아요. 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그리고 수원시, 수원 밑에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가 무슨 구? 상당구. 상당이 뭐지? 한명회시 호야. 충청. 그렇죠. 상당구, 청주시. 그다음 청주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경북 포항시, 북구, 남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산, 창원도 있는데 창원은 이미 마산, 창원, 진해 3개 도시를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럼 이미 그거는 광역시로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해요. 대도시는 일반시 중에서 구가 있고 인구가 몇만 명, 50만 이상의 도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 이런 대도시는 웬만한 사항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대도시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대도시장. 그리고 시장군수는 자기가 직접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스스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시장군수가 위반했을 때는 높은 사람 누가 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여기는 자기가 직접 위반한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그거는 시장군수가 스스로 결정하라. 이렇게 시장군수도 결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 6명, 7, 8명 입이 8명이잖아. 8명에다가 국토부 장관도 결정권자 9명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정권이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무슨 구역이냐? 그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이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 뭐냐고요? 뭐가 결정이 됐냐고요? 이 위반 단계와 결정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결정 고시가 된 것이 뭐가 결정 고시 되느냐? 이거죠. 요것이 결정 고시가 된 거예요. 5가지. 뭐라고? 지구, 뭐라고? 기사, 지. 이게 결정이 됐다,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결정되고 고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결정 고시가 되면 언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느냐? 효력 발생은 이때 고시할 때 지적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옛날에 여기다가 A부터 B까지 도로가 없었어. 도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이 도로를 그려 넣어서 그림으로 고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 이거를 지형 도면의 고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형 도면의 고시. 이게 고시가 돼야 이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이 이게 고시가 된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 문제 나왔죠. 다음 날이 아니고 뭐 지형 도면의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여기다가 보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렇게 해서 여기 5가지 중에서 요거를 먼저 본다. 요번 시간에 지역하고 지구의 지정 그리고 구역 요거를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붙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그 파트는 아까 36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자, 거기다가 딱 펴놓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맞나요? 맞아요? 34페이지. 그렇죠. 34페이지. 34페이지 딱 놓고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죠? 용도 지역이 나올 거야. 뭐가 나와요? 용도 지역.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이 나오는데 자,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이 뭐냐? 요것도 여러분 항상 뭐든지 뭔가 개념이 논점이 딱 주어지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 법학은 귀성정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 요건, 적용법인 효과 이 틀이 딱 있어. 그래서 저희도 사법고시 준비할 때 그 틀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사법고시 2차 답안지가 한 과목당 이 굉장히 큰 사절 이거를 11장을 주거든요. 편지처럼 생긴 거.
답안지를. 그 11장을 아무것도 없어. 책상에 올라가면은 시험장에 가면 이 오른쪽에 수업용 법전 한 권 딱 올려놔서 법전. 법전 그걸 찾아가지고 다 11페이지를 메꾸는 게 그 답안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라는 걸 대하여 논술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첫째, 의.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 세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어떻게 지정이 된다. 지정. 그 다음에 지정의 특례.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정의 효과. 이런 틀을 딱 기둥을 먼저 세워놓고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메꿔 나가란 이런 습성을 들이면 공부가 저절로 체계가 잡힙니다. 자, 우선 용도 지역이 뭐냐? 용도 지역은 자,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고 우리가 이제 용도라는 것을 용도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용도. 쓰임새. 뭐라고? 쓰임새. 땅의 쓰임새란 말이야. 그 우리나라 그 각각 용도 쓰임새를 부여해 놓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뭐 하게 하는 거. 이용을 하게 하는 이용의 규제제도, 토지 이용의 규제제도. 이것을 우리가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페이지 35페이지 보면은 자, 34페이지 보면 용도지역의 목적이 나오죠. 전국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구분하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이 되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토지에 대한 일반적, 일차적, 수평적인 규제고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죠. 참 좋은 말. 이게 시험 문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를 부여놓고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 여기 봅시다. 여기는 자 녹지다. 요쪽은 주거다. 여기는 상업이다. 여기는 이제 공업이다. 자, 요쪽은 상업이다. 여기 다시 주거다. 이쪽에 다시 녹지다. 자, 이렇게 보면은 대구시를 중점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뺑 돌아가면 팔공산, 압산, 비설산 뺑 돌아가면 녹지죠. 다 녹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뺑 돌아가면서 그린벨트야. 개발제한구역. 여러분, 시골에는 그린벨트가 있나요? 시골에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6대 도시만, 광역시, 6대 도시만, 특별시, 여기만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이 그린벨트니까. 그럼 백 돌아가면서 그린벨트. 그 그린벨트가 전부 다 녹지야, 녹지.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주거. 시내 가운데 상업죠. 군데군데 상업. 군데군데 상업. 칠곡 여기도 상업이죠. 먹자 골목 생긴 거. 그죠? 군데군데 상업. 그 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공업지역. 공단.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를 부여놓고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용도지역제인데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보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원칙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끔, 그죠? 이용하게 하는 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같은 말이다 이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제도가 용도지역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는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용도지역은 절대 아까 중복 지정이 절대 안 됩니다.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정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미지정 지역도 있다. 미지정 지역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용도가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이 지역이겠죠. 군사분계선 그렇잖아요. 여기는 미지정 지역이죠.
이렇게 지정이 안 된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는 크게 4, 9, 21입니다. 자, 4개 용도, 9개 지역, 그 다음에 21개 지역으로 그래서 되는데 4, 9, 21. 이래 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나라 용도 지역은 페이지 35페이지 딱 보면 일단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도관, 농자 이렇게 4개 용도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4개, 이게 이제 4용도입니다. 4용도. 4개 용도. 자, 도시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문자 그대로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되어 또 체계적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게 도시지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도시죠. 자, 그러면 이 도시지역을 다시 또 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상, 곡, 녹이 되면 다 같이 주상, 곡, 녹 이렇게 되는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됩니다. 자, 주거지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주의 안녕 이걸 위한 지역이죠. 그럼 주거지역은 다시 또 이게 재세분이 되면 주거지역이 다시 이렇게 전, 일, 준으로 세분이 됩니다. 전일준. 상업지역이 또 세분화되면 상업은 중, 일, 유, 근으로 세분됩니다. 공업지역도 다시 세분화시키면 다시 전, 일, 준으로 세분됩니다. 녹지도 다시 세분이 되면은 이게 보, 생, 자로 세분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이게 되겠죠. 그럼 저 책에 보니까 거기 여러분 주거지역에 전용 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 준주거 이렇게 되죠. 그 전용 주거는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어? 양호한 뭐라고? 주거 환경의 보호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양호한 보호. 맞아요? 자, 그럼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의 보호가 아니고 조성, 편리한. 그럼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의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주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리 봐봐요. 그럼 전용 주거는 우리가 전양, 다 같이 전양 시작. 자, 1편, 전양 1편 시작. 전양 1편.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이 보고 일반적으로는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전용 주거는 다시 1종 전용 주거, 2종 전용 주거. 일반 주거는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으로 구분되죠. 자, 그러면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뭐냐? 자, 단독주택을 보면은 단, 다, 공이죠. 이거는 국계법에 안 나오지만 건축법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관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단독주택이에요. 단다다공.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순수 단독주택 이거 그 다음에 다중주택 이건 다중주택은 대형 하숙방을 말합니다. 하숙방.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사람인데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죠. 단독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공관, 시장님이 살고 있는 시장관사,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살고 있는 대통령관사, 이런 것도 단독주택에 속한다. 이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1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목적한 것이 2종. 자, 그럼 공동주택은 우리가 연다기라고 하죠. 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걸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을 말하고요. 연립,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인데,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는 다세대. 이거는 공동주택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다 되는 거죠. 아까 다가구는 세대별 개별 등기가 안 됩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되니까 공동주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전용주거. 자, 그 다음에 일반주거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인데 1종 일반이 있고 2종 일반이 있고 3종 일반이 있는데 1종은 4개층 이하 저층주택 중심입니다. 낮은 층,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목적인 것이 1종.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이고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3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주거가 3개, 전용 주거가 2개, 그 다음에 준주거는 주거에다가 상업과 업무 기능이 섞여져 있는 주거를 준주거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그래서 주거지역이 6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주거지역이 6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가장 우리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상업지역이야. 이쪽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제일 가까운 게 이게 준주거지겠죠. 준주거. 준주거. 그 다음에 이게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그 다음 여기 2종. 그 다음 여기는 1종. 이쪽은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전용주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도시의 그 기능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용도지역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이 있고, 일반상업, 유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인데, 중심상업은 대구의 동성로나 이런 시내 한가운데를 말하니까 도심, 부도심이고, 일반적인 상업, 유통상업은 여기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나 대구의 매천 농산물시장, 이런 것이 바로 유통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린상업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알면 돼. 근린지역의 상업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파트가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만 세우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아파트 주위에 요렇게 일부를, 요걸 주거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일부를 근린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는 상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근린 상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린상업. 이게 우리가 근린상업.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이 있고 준공업이 있는데, 전용 공업은 오리지널 공업지역이야. 그 여기는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용 공업은 주로 어느 쪽에 있을까? 그렇죠. 주로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 공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울산, 포항, 포스코, 광양, 그죠? 이런 지역이 바로 여기 전용 공업 지역이죠. 그 다음 일반 공업은 일반적인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가 목적이고, 준공업은 알아야 되겠죠. 경공업에다가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의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공업을 우리가 준공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가끔씩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용도 지역 중 그 용도가 가장 다양한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이렇게 물으면 중심상업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다. 여기는 공업기능,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용도가 가장 다양하다.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팔방미남이에요. 팔방미남. 이것이 우리가 준공업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녹지는 보존 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적인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는데, 자연 녹지 개념,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그러한 녹지를 우리가 자연 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용도는 이렇게 도간농자 4개 용도로 있다가, 그 다음에 9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요게 4개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보, 생, 계로 세분됩니다. 자,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해서 보관, 생관, 개관. 그래서 4개 도간농자 용도가 이리 봐요. 4개 용도가 4개 용도가 9개 지역이 되죠. 9개. 9개로 뭐냐? 이거 4개에다가 요거 3개에다가 요거 2를 합하니까 9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주상공록, 보관, 생관, 개관,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해서 9개 지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재세분하니까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4종 여기까지 해서 주거지역이 6개, 상업지역이 4개, 공업지역이 3개, 녹지지역이 3개니까 도시지역이 16개, 관리지역이 3개, 요거 2개 합하니까 21개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4구 20일입니다. 한번 따라 4구 20일 시작. 4구 20일이 국어단은 틀리지만 국계법의 용도지역은 4구 20일이다 이거죠. 4개 용도가 9개 지역이 됐다가 21개 지역이, 이것이 우리가 국계법상의 용도지역 4구 20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용도가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도시와 도시지역이 아닌 관농자, 도시와 관농자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눠지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4개 용도가 9개가 됐다. 21개 지역으로 될까. 이것이 우리가 국계법상의 용도지역 4구 20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알았죠? 4구 20일.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개념도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요. 요거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한다면,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토지는 요렇게, 거기 그림이 있잖아요. 36페이지에. 보존을 위한 땅이 있고, 보존과 개발을 위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 개발을 위한 땅이 있다. 요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보존을 위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오냐? 거기 보다시피 자연환경 보존지역, 첩첩산중이 있고 물가에 이 경우죠. 이것을 우리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보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펼쳐진 농지죠. 이것을 우리가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농림지역. 그 다음에 이제
보전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요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여건이 같지만 이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으니까 요거를 별도로 보전관리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여건이 같은데 이미 농림지역이 따로 있으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관리지역을 우리가 생산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개발 중점이 우리가 도시지역이니까 자꾸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관리와 제일 가까운 것이 녹지,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상업 이렇게 해서 녹주공상, 주상공록, 녹주공상, 주상공록 이것이 우리가 도시지역이죠. 이게 이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게 도시고 그 다음 보전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요까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같은 관리지역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 보전을 중점하고 있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렇게 용도지역이 요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36페이지에 이렇게 보전 중점의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과 보전이 함께 어우러지는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의 경우는 자 보생제와 같은 녹지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와 같은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 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유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용도지역이 무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은 어떤 절차로 지정이 되는가 이거죠. 그 용도지역의 지정의 절차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뭐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거치는데 예외적으로 그 지정에 특례가 있다. 그 특례가 교재 36페이지에 지정의 특례 그거죠. 그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아까 입안 단계, 결정고시 단계, 그 다음에 알리는 단계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게 있다. 그게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된다. 이것이 여러분 지정의 특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되는데 지정의 특례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거기 페이지 36페이지 기업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정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지정의 특례로서 첫 번째 지정의 의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 고시의 의제가 있다. 그럼 요거를 바른말로 바꾸면은 결정 고시의 의제 그 다음에 요거는 결정의 의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는 거기 동그라미 박스 안에 1번과 2번으로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데 자 1번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지정의 의제인데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돼 있죠. 자, 공유수면 매립지는 동일할 때 결정 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 일로부터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는 별도로 고시를 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업과 이연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거기다가 자 공유수면 매립지역이
매립의 목적과 인접지역의 목적이 서로 동일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상이한 거,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요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특례가 인정이 안 돼요. 특례가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는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돼. 근데 너무 요약이 돼서 잘 모르겠다. 그죠? 내가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해야 돼. 간단해요.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서해 바다야, 서해 바다. 그 서해 바다를 메꾸었습니다. 서해 바다 메꾼 사람이 누구지요? 속 걸고 북한 가신 분이 있잖아요. 아산 정주영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여기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뭐를 했다가? 바다를 매립했다. 매립이라는 것은 메꾸었다 이거잖아요. 그 메꾼 목적이 농지 확보하려고 메꿨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지역의 목적이 농지인데 그 옆에 매립지 옆에 인접지역이 이게 농지다. 농림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매립지역의 목적과 인접지역의 목적이 서로 동일한 거죠. 이때는 이 입안과 결정과 알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슨 지역으로? 이때는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인접지역으로. 인접지역이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립지역의 바다를 메꾼 매립지역의 목적이 인접지역과 동일할 때는 이 매립지는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지정된 걸로 보니까 여기는 별도로 알려줘야 되겠죠. 이제 바다가 아니고 이제는 논이다. 논밭이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뭐 해야 된다?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된다. 요한다. 그죠? 고시. 별도 고시를 해야 된다. 바로 요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죠. 기본서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는 알기 쉽게 굉장히 풀어서 설명해 놨죠. 이건 1, 2달 요러니까 이렇게 요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매립지역의 목적인 농지를 확보하기 매립을 했는데 여기 인접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러면 매립지역의 목적과 인접지역의 목적이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요까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여기는 관리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매립지역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 특례가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되지 않고 이때는 별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공부할 거 꼭 이것만 보면 돼. 그래서 이거 인접지역의 목적과 동일할 때 이때는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데 언제부터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느냐. 여기 빠졌죠. 언제부터. 바다를 메꾼 매립의 준공 인가일로부터 매립의 준공 인가일로부터 인접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요거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요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0위 제일 밑에 두 번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의 의제.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의 의제. 이것을 아까는 지정의 의제잖아요. 여기는 고시가 들어가면 틀리죠. 별도로 고시해야 되니까 지정고시까지 봐주는 게 아니고 요거는 지정된 걸로만 보고 요거는 지정고시까지 의제가 된다 이거죠. 지정고시로 보는 것은 일단 간단하게 의항도 선택전이다 요렇게 줄여놨죠.
다 같이. 의항도 선택전. 시작. 자, 그럼 거기 보니까 제일 밑에 어촌의항법에 의한 의항구역,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어촌의항법의 의항구역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어느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의항도 가면 의항구역과 항만구 도시지역에 연접된 항만구역은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항만구역입니다. 그럼 여기 요것이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 본다. 뭐로 지정고시된 걸로? 도시지역으로 지정. 그럼 여러분, 요런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항만구역 옆에 사시는 분들이 부자라는 거야. 강구 대게축제한테 가보세요. 강구항 거기 대게집 하는 사람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그게 도시지역이란 말이야. 항만구역이니까. 바로 붙었잖아. 도시지역.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니까 우리 서울 대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이 엄청 비싸게 지금. 이거 도시지역. 그래서 항만구역인데 도시지역이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이 된다. 이거. 그래서 항만구역. 그 다음 이게 의항구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의항도 이 말이죠. 그 의항구역과 항만구 도시지역이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 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인데 여기서 산업단지를 보자. 우리가 책에 산업단지는 별도로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거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5가지 산업단지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책에 보니까 이 3가지죠.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중 이 3가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의제가 된다. 그래서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산업단지인데, 그럼 여기 농공단지는 이거 됩니까? 김치공장 만드는, 새마을공장, 김치공장 만드는 지역이죠, 시골에. 이거는 도시로 안 보는 거야. 도시적으로 안 봐. 근데 이 준산업단지는 이거에 준하니까 이것도 도시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이게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는 구미, 국가공단, 우리 이 국가공단, 성서국가, 일반, 이거 지방산업단지, 도시 첨단, 이거는 판교, 테크노빌리지 이와 같이 지식 첨단 산업단 이런 단지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죠. 이게 산업단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죠. 택지개발지구도 도시지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이죠.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하는 그러한 전원 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도 도시지역으로 보는데, 다만 수력발전소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는 크게 5개죠. 의항도 선택전,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그리고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 본다 하면 틀리죠. 산업단지 중에서 몇 가지만, 요것만 도시지역으로 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택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도시지역으로 본다 하면 틀려. 여기는 예정지구가 안 들어가. 택지개발지구를 도시지역으로 보는 것이지,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예정되어 있는 지구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 아니다. 거기는 예정이 들어가면 틀린다. 그런데 전원개발사업구역에는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전원개발사업구역도 도시지역으로 보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도 도시지역으로 본다. 다만 관로안에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런 관로안의 거. 시험 문제는 원칙보다는 관로안의 게 잘 나오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다 외우려고 암기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5번 하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가져도 됩니다. 이게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뭐에 대한 특례? 자,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선생님 잠깐만요. 저기 예. 준산업단지랑 농공단지 구분되어 있는데, 네. 준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는 요거에 준하는 건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것도 도시지역으로 봐야 되는데 법이 안 나와 있을 뿐이다 했잖아요. 지금 저게 나오면은 X라고 해야 돼요. 지금은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준하는 거니까 해석을 하면 이것도 당연히 도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게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준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도시지역으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그러면 그건 아직 아니죠. 예. 농공단지는 확실히 아니고요. 그렇지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인데, 자, 관리지역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해서 관리지역은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거를 우리는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 관리지역이라고 했잖아. 도시지역이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무슨 지역? 관리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인데 거기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관리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이죠. 자, 농업진흥지역이 고시가 된 경우 하고, 그 다음에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된 경우. 자, 지정고시가 된 경우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뭐야? 여기가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인데 여기가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요때는 이게 관리지역이지만 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보는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관농농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관농농 시작. 관농농 시작. 자, 관리지역인데 그 속에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 농림지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가 관리지역인데 여기가 보전산지가 있다.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는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이나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보농자라 다 같이 관보농자 시작. 관보농자 시작. 요거는 관농농 관리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보고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되고요. 관리지역인데 보전산지가 있다면 거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관보농자, 관농농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봐봐.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포태해서 아이를 놓을 때는 10개월이라는 산고를 치르고 아기를 갖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배 아파가지고 10개월 동안 산고를 치르지 않고도 자식이 생길 수 있죠. 입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입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지정에 대한 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 특례는 지정된 걸로 보는 게 있고 지정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게 있고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이 세 가지가 있다. 바로 그거죠. 이거는 아까 입안 단계, 결정 단계, 알리는 단계 이 단계를 안 거치고도 용도지역이 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특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지정, 그 다음 여기서 네 번째 지정의 효과가 되겠죠.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첫 번째 건축 행위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 규모의 제한이 따릅니다. 규모의 제한이 따르는데 건축 행위 제한과 규모 제한이 있다. 이 규모 제한이 풀면은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이 있다.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 요거 재밌는 파트죠. 이거를 알면은 공법 웬만한 거 다 공부한 거라 다름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요런 거를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야. 자, 요로 옮겼어.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시 요렇게 쓸게요.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건축 행위 제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지역에 내가 공장을 세우고 싶고 요즘 인기인 그 생활 숙박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한다. 또는 요즘은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아파트이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합친 거죠. 아파트 있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이런 생활 숙박시설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세울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고 그런 것을 세울 수 없는 용도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업을 할 때는 상당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행위 제한은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를 설치가 금지가 되는 지역,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지역, 아파트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까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요렇게 유전, 일보, 생자, 일전, 일주, 관농자 요렇게 한번 해보면 이거죠. 이게 이제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은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13개가 안 돼요. 21개 중에서 13개 지역은 아파트가 안 돼요. 그러면 상업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지역 골라 거기 집 세워가지고 아파트 세워서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용공업이잖아. 전용공업은 중화공해성공업을 수행한 울산 중화공단 거기는 마스크 쓰고 완전 무장해가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완전 무장해가지고 살면은 그게 주거 생활이 됩니까? 안 되지. 집이 못 들었어. 일반 공업도 안 돼.
그 다음에 모든 녹지지역,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도 안 돼.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는 돼. 일종 전용 주거도 안 돼. 전용 주거, 아까 거기 전용 주거, 전양 일편이라 했죠.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에 보호라 했고, 일종 전용 주택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에 보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는 아파트를 세울 수 없어요. 이종 전용 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에 보호니까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도 안 돼. 왜? 일종 일반은 저층주택 중심이고, 이종 일반은 중층이고,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저층주택 중심이니까 일종 일반은 아파트를 세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은요, 4층 이하 충수 제한이 있어요. 몇 층이야? 4층 이하 충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요, 아파트가 5개층 이상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4층 이하 충수 제한이 있는 이런 관리지역은 아파트를 세울 수 없죠. 근데 이제 관리지역은 아까 3개였죠? 3개였잖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였잖아요. 그러니까 3개 지역, 관리지역 3개 전부 다가 4층 이하 충수 제한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세울 수 없어요. 관리지역이 안 돼요. 그다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11개인데 왜 13개라고 해요?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왜? 관리가 3개니까. 11, 12, 13. 21개 지역 중에서 몇 개? 13개 지역은 아파트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서 아파트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지역은 몇 개냐? 그거는 8개다. 왜? 13 플러스 8 하면 21개잖아요. 아까 용도지역이 4, 9, 21개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8개가 되겠죠. 그 8개 되는 거 한번. 유통상업을 안 되니까 이거 빼고 나면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의 아파트가 돼.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전용 공업하고 일반 공업이 안 되는데 이것저것 섞여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준공업에는 되죠. 준공업 돼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종 전용은 안 되죠.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그러면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종 일반은 안 되죠. 저층이니까.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하고 3종 일반 주거, 그리고 준주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해서 8개 지역이 바로 아파트가 허용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요 정도만 알아도. 왜 내가 이거 하느냐? 우리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자가 가장 많이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이렇게 아파트가 허용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이런 게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걸 우리가 보면 돼요. 됐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137페이지에 있는 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라 이겁니다. 이거 이번 달에 다 외우려고 달려들지 절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8페이지 중간에 도표 밑에 규모 제한 보이나요? 무슨 제한?
규모 제한. 뭐 규모 제한이 아까 얘기한 대로 건폐율과 뭐예요? 용적률이죠. 뭐? 건폐율하고 뭐하고? 용적률 제한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가운데가 제일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로 자리를 옮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폐율을 한번 보자. 자, 그럼 이렇게 논제가 딱 주어졌죠. 주어지면 이것도 틀을 잡아야 돼. 아, 건폐율이 무엇이다? 의. 건폐율의 지정의 목적이 무엇이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어떻다? 이런 틀을 딱 잡아놓고 그 틀에 딱 대입시키면 돼. 그 법학은 공부하기 쉬워요. 근데 그걸 법학적인 마인드,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법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그런데 개념 정립만 딱 돼 있으면 공부 가장 쉬운 게 법학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에이 구라치고 있네 하는데 구라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건폐율은 뭐냐? 건폐율은 요렇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비율이니까 퍼센트지를 집어넣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얀색 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대지가 1000평이라고 해요. 1000평. 어서 평으로 하면 제곱미터로 가죠. 1000제곱미터예요. 그럼 요쪽에는 요렇게 10%만 남겨놓고 다 건축을 했고요. 여기는 한 20% 정도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대지 1000에 대한 대지의 20%니까 여기에 건폐율이 얼마가 될까요? 1000제곱미터니까 여기가 건축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여기는 1000제곱미터니까 어떻게 돼요? 네? 900제곱미터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건폐율 90%, 여기 건폐율 몇 프로?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건폐율 지정의 목적은 이와 같이 건폐율은 100%가 없어요. 대지 안에 이렇게 최소 한도 내에 뭐를 확보합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왜 공간을 확보합니까? 일조, 통풍, 채광. 자, 일조, 통풍,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립이 된 것이 건폐율 제한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법률과 대통령령과 조례로서 이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법, 2단계 령, 3단계 조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중개 업무를 볼 때는 법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봐야 돼. 뭐를 봐야 돼? 조례. 내가 북구 태전동 여기다가 중개업 사무소를 열어가지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를 봐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이 70%인데 70, 여기에서 70%인데 조례는 북구 조례는 50%로 정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밖에 못 세워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70%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사항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 그림에 정리했습니다만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이렇게 녹주
공상이란 이 네 글자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 이걸 뭐 오른쪽에 39페이지 숫자 그거 다 외우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 네 글자만 머릿속에 정립하면 돼. 다 같이 녹주공상 시작. 자, 녹주공상, 녹공주상 이렇게 되죠. 녹주공상인데 여기서 녹이라는 것은 녹지지역 밑으로 다 들어가죠. 또 녹지지역 밑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공업, 상업지역인데 자, 녹지는 건폐율이 20%에서 40%입니다. 40%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계획관리지역이. 무슨 관리? 계획관리만 40%. 나머지 다 20%입니다. 자, 주거지역은 50에서 70. 공업은 70. 상업은 70에서 90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다 알 거 아니에요. 녹 24, 주 5, 6, 7, 공업 70, 상업은 7, 8, 9. 한번 따라해봐. 다 같이. 녹. 내가 녹하면 여러분 24라고 해. 딱. 녹 24, 주 5, 6, 7, 공 70, 상업 7, 8, 9. 바로 다 외운 거죠. 이 건별이야. 그러면 이제 녹지지역은 다 20%인데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다 20%야. 그런데 계획관리지역만 몇 프로다? 40%. 나머지는 다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50, 60, 70이야. 그러면 여기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인데 준주거 70, 일반주거 60, 전용주거 50이야. 그래서 5, 6, 7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일반 주거 중에서 돌연변이가 하나 있. 일반 주거에서 돌연변이가 하나 있는데 그 돌연변이 중에서 3종 일반 주거가 있어. 3종 일반 주거는 50이야. 어쨌든 간에 그거는 여기 50이 들어가지만 일단 전용 주거 50, 일반 주거 60, 준 주거 70 하면 돼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만 50이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 5, 6, 7. 그 다음에 공업은 무조건 70이야. 상업은 7, 8, 9죠. 그럼 상업도 중, 1, 유, 근이니까. 근린상업은 70. 유통상업하고 일반상업이 80. 중심상업이 90이니까 7, 8, 9. 자, 그래서 7, 8, 9. 70, 80, 9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폐율은 간단하죠. 녹지지역은 계획관리만 빼고 20%. 주거는 5, 6, 7인데 전용주거 50, 3종 일반 50, 1, 2종 일반주거 60, 준주거 70.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70. 그 다음 80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건 아니거든. 어느 거요? 책자에 70에서 플러스. 어디에요? 아, 그거는요. 공업지역이 또 좀 더 있으면 돼요. 공업지역이 완화되면 80%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80 켜놓은 건데 지금은 그거 볼 필요 없다 이게. 그래서 70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7, 8, 9. 오케이? 그래서 아주 우리 선생님은 공부 잘해. 공법은 법은 이렇게 의심을 가져야 공부가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그래서 다 같이 녹주공상건 시작. 큰 소리로 녹주공상건 시작. 자, 녹 24, 주 5, 6, 7, 공 70, 상업은 7, 8, 9 하면 건폐율 다 외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를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뭘 공법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거를 50, 1종 50, 2종 50, 3종, 1종 일반 60, 2종 일반 60, 3종 일반 50, 준주거 70. 아이고,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뺑 돌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글자 못 외우는 사람 없어. 아무리 머리가 거시기 해도. 그죠? 녹주공상건, 녹, 24, 20, 40, 40 하나 계획관리.
주거 5, 6, 7. 전형 주거 50이고 3종 일반이 50이야. 그 다음에 1종, 1, 2종 일반 주거 60이고 준주거 70이야. 5, 6, 7. 주거는 공업은 무조건 70이야. 상업은 7, 8군데 걸린 상업이 70이고 일반 상업, 유통 상업은 80이고 중심 상업은 90이야. 7, 8, 9구나. 그래서 건폐율 붙여놓은 거죠. 녹주공상 건. 다 건폐율은 녹주공상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원래도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바르게 연결하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낮은 것부터 순서 있게 내가 정리한 거죠. 그런 선생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뜻에서 순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리한 거죠. 다 같이. 녹주공상관 시작. 그렇죠. 이제 박자가 맞아야 돼. 좀 학생이 꽉 차면 녹하면 2, 4, 죽하면 5, 6, 7, 3하면 7, 8 이렇게 이제 탁탁 나오면 흥이 저절로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든 뭐든 내가 불광불급이라 했죠. 미쳐야 된다고. 그 시간만큼은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면 합격해요. 근데 공부할 때 수업 중에 비가 오는데 장독대에 빨래를 널어놓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올 시간이 됐는데 이런 잡생각이 있으면 합격 못한다니까. 공부할 때만큼 거기에 몰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보고 뭐 미친 듯이 할 수 있겠어요? 고개라도 좀 껐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라도 좀 해줘 봐요. 할 수 있겠죠? 자신은 나를 믿으면 돼. 내 자신을 믿으면 돼요. 선생님을 믿으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라 이거.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까짓 건 뭐 철수 엄마도 됐고 인숙이 아버지도 되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합격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나이에 될까?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평생 가다가 합격 못해요. 그러면 60이 뭐예요? 지금은 80이 인생인데 한마디로 출발점인데 맞잖아요? 저 얼마 보여요? 선생님? 저 얼마 보여요? 대충 알고 있죠. 저가 60 넘어서요. 근데요,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머리 염색만 싹 해보고 나면 60 절대 안 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잖아. 우리 집사람이 59년생이거든? 돼지띠니까 우리 집사람이 59이잖아요. 뭐 얘기하고, 난 집사람 호적까지 이야기하고 앉았어. 자,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 우리 집사람도 1년 만에 동시 합격했어요. 그때 학원 등록도 그 친구는, 그 양반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제일여상 나왔거든. 그러니까 제일여상 나오고 이제 대학을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그것도 은행 다니면서 2부 대학 나왔으니까 그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도 처음 볼 때는 열쇠 몇 개 가온 사람들 줄 섰어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넘어가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그 양반은 그렇게 공부를 내가 민법 좀 가르쳐주고 공법 좀 가르쳐줬어요. 그 외에는 특강 학원에 가서 특강 한 2번 듣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펑펑 우는 거야. 왜 울어? 그러니까 답안지를 잘못 쓴 것 같아. 한 칸이 밀린 것 같대. 그렇게 하면서 펑펑 우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뭐 떨어지면 그거 없어도 되잖아. 당신 뭐 그래 아쉬워. 그리고 발표 나는 날 산업인력관리공단 컴퓨터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떨어졌다 하고 아예 안 본 거야. 내가 들어 주민등 불어넣고 딱 하니까 합격을 축하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빵빠랑 울리더라고. 1차 76점, 2차 78점. 그러니까 지성이면 분명히 자기가 그만큼 노력한 것이 결국 올라와요. 자기는 떨어졌다고 아예 합격도 하지도 그 합격 그 확인도 안 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합격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합격하는 과정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를 즐기세요. 그래서 이거
자격적인 압박 갖지 말고 이거 참 재밌다. 하루하루가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들어봐요. 공부 저절로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또 인터넷 보면서 한 번 웃으니까 세상이 전부 웃음 보따리가 되고 행복이 온대요. 웃는 사람한테 절대 침 못 뱉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면 다 합격해요. 자, 다 같이 녹주공상권 시작. 녹, 이사, 주, 5, 6, 7, 공업 70, 상업은 7, 8, 9 이렇게 하면 건폐율 다 외운 거예요. 아시겠죠? 20에서 녹지에서 관리지역만 계획관리만 몇 프로? 40이고 나머지는 다 20%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건폐율을 알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까지 알게 되느냐? 최대 건축 면적까지 알 수 있어요. 뭐까지 알 수 있다고요? 최대 건축 면적. 그럼 여러분, 자, 최대 건축 면적은 일단 이거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을 곱하면 이게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요. 자, 한번 봐봐요. 여기가 대지가 이렇게 1000제곱미터예요. 그럼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럼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법적으로 70%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까지? 700까지는 건축할 수 있다 이거죠. 대지 면적 1000 곱하기 건폐율 70%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700제곱미터까지가 최대 건축 면적이 된다. 이렇게 산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묻는 것도 출제가 되니까 요렇게 한번 보시고 가면 되겠죠. 요게 건폐율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재밌어요? 재밌죠? 용적률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배고파요? 용적률까지 하고 마칠까요, 선생님? 우리 저 사모님이 오케이 했어요. 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까지 한번 용적. 자, 용적률도 똑같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기가 요게 지하야, 지하. 요게 지상이야. 그리고 여기 1층에 바닥인데 여기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뭐로 쓰고 있다고? 요걸 이제 1층을 요걸 기둥만 있고 아무 공간이 없잖아요. 기둥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필로티라 합니다. 무슨 티? 필로티인데 1층을 기둥만 있고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요 1층 면적도 연면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지하층 면적도 연면적에서 빼줍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뭐라고요? 그럼 여기를 한번 봐봐. 500, 500, 500, 500, 500, 500, 500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층. 그러면 건축물의 연면적은 500 곱하기 7이니까 7이 35, 3500제곱미터가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이거야. 얼마라고? 연면적이 3500이에요. 그런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면적 곱하기 연면적,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빠져요. 무슨 면적을 빠진다? 지하층 면적. 그 다음에 지상층의 주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도 빠져요. 그 다음에 대피 구역의 면적도 빠지고 피난 안전 구역의 경우도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 주, 대, 피는 X라고 합니다. 뭐는 X라고? 지주 대피. 그래서 거기 페이지 38페이지 보니까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인데 지하층, 주차장, 대피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X라고 돼 있죠. 지주 대피. 지주 대피는 뭐 한다? 제외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의 지정의 목적이 뭐냐? 용적률의 지정의 목적은 여기도 마찬가지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 용적률입니다. 그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최대 한도만 있는 게 아니고 용적률은 최소 한도도 있어요. 아까 건폐율은 뭐만 있었어? 최대 한도만 있었어요. 근데 용적률은 최소 한도도 있고 최대 한도도 있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법률, 대통령령, 그 다음에 조례 요걸로 정하는데 여기서 용적률의 순서도 요렇게 일단은 보자. 아까 건폐율과 비교했을 때 건폐율은 아까 건폐율은 녹주공상이었는데 용적률은 녹공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공이 뭐로 바뀌어서? 아까 주공이 공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 공주가 뭐예요? 공주. 공인 중개사 공부하는 주부를 공주라 합니다. 공주. 앞으로 공주님들이 많이 오셔야 우리 학원이 번창하게 될 텐데 공주님 한 분 모셔오면 제가 수강료 특별히 또 제가 원장님한테 말 잘 말씀해가 싸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수강생 한 분을 모시고 오는 분한테는 무조건 제가 특별하게 그 할인 혜택을 주도록 원장님한테 특별히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아니 같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더 좋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공부하면 될 거예요. 다 같이 녹공주상 시작. 자, 그러면 용적률은 여기도 녹지지역이 관리, 농림, 자연 다 들어간 거죠. 여기 용적률은 녹지는 50에서 100이에요. 근데 100짜리가 3개가 있어.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하고 계획 관리가 50에서 100입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50에서 80입니다. 그래서 50에서 100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150/400.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500.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200/1500. 다들 비교도 간단하게 다 외워서 녹공주상 녹지 50에서 100이야. 100짜리가 3개 있어.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나머지 50에서 80이야.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50에서 80, 관리지역도 50에서 80, 농림지역도 50에서 80, 녹지지역도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빼고 나머지는 보존녹지는 50에서 80인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만큼은 50에서 100이야. 제한적인 개발이 되니까. 그리고 계획관리도 50에서 100이야. 나머지는 50에서 80이야. 자, 공업은 150에서 400인데 이것도 공업이 전일준이니까 전용 공업이 150에서 300이고 일반 공업이
200에서 350이고 준공업이 200에서 400이야. 400하고 150 그래서 150, 400이다. 이렇게 돼. 지금 이건 몰라도 좋아요. 그냥 이 네 글자만 녹공주상용, 녹주공상권 그것만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50에서 100인데 이 50에서 500인데 요거는 자 여기도 전일존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전용주거는 1종, 2종이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이죠. 그리고 여기다 메꿔봐. 1종 전용주거는 50에서 100이야. 2종 전용은 100에서 200이야. 자, 150, 150이야. 50이고. 그 다음에 1종 일반은 100에서 200. 자, 150에서 250. 그 다음에 3종은 200에서 300. 준주거는 200에서 500. 그래서 여기서 500하고 50 틀리지 않으니까 50에서 500이 돼요. 외울 거 없어요. 안 외워도 저절로 외워지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콩나무 시루법, 콩나물 시루법이라 했죠. 반복하다 보면 아니 한번 선생님이 책 읽어줘, 설명해줘, 적어줘, 동영상 한번 들어. 하이 내 머리가 진짜 뭐가 아닌 이상은 그게 통과되지 안 통과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도 우리가 보게 되면 중1유건이니까 여기다가 자 근린상업은 200에서 어떻게? 900. 그 다음에 유통상업은 200에서 1100. 일반상업은 300에서 1300. 중심상업은 400에서 1500. 그래서 이것도 29, 211, 313, 415 이렇게 하면 저절로 배워져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200하고 1500 이거를 해서 200에 1500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이에요. 다 같이. 건폐율, 녹주공상권 시작. 녹주공상. 용적률, 녹공주상.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 지금 안 외워도 됩니다.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돌아가.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용적률이 딱 알게 되면 아하 내가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이 땅에다가 몇 층까지 세울 수 있을까? 한 층을 300으로 했을 때 얼마까지 가능할까? 이런 게 다 계산돼 나와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게 되면 공법이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